솜씨는 천하제 일인데 빚더미에 깔린 옹기장이가 있었습니다. 빚쟁이에게 가마터를 뺏기기 닷새 전 남은 흙을 전부 쏟아부은 마지막 승부였습니다. 밤새 불을 지키며 목숨을 건 항아리를 빚는데 하필 주워온 꼬마가 사고를 쳐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가마문을 여는 순간 이 남자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항아리 위에 이 세상 어디에도 없던 빛깔이 내려앉아 있었고 왕실 감별관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과연 꼬마의 실수가 어떻게 조선 최고의 항아리를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뚱이아담의 귀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 사람아! 닷새야, 닷새! 닷새 안에 못 갚으면 이 가마터 내가 접수하는 거야! 알겠어? 조주사의 목소리가 산골짜기 가마터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경상도 어느 깊은 산자락이었습니다. 개울물이 졸졸 흐르는 골짜기 안쪽에 가마터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가마터라 해봐야 허름한 초가 한 채에 흙벽 가마 하나가 전부였지요. 그 앞마당에 배가 호리병처럼 둥글게 불룩 나온 사내 하나가 떡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남색 비단 조끼에 기름이 번들번들, 한 손에는 곰방대를 물고 한 손으로는 둥근 돈주머니를 찰랑찰랑 흔들어 대고 있었으니 이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돈놀이꾼 조주사였습니다. 조주사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어깨가 동그랗게 넓고 배가 약간 볼록한 체격에 흙물이 베어 누렇게 변색된 바지 저고리를 걸치고 있었지요. 둥근 달걀 같은 얼굴에 눈꼬리가 살짝 처져서 웃지 않아도 순해 보이는 인상이었는데 이날만큼은 그 순한 얼굴이 흙빛보다 더 누렇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옹기장이 석이었습니다. 조주사님, 한 달만, 아니 보름만 더 말미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서기가 두 손을 싹싹 비볐습니다. 도톰한 손에 마른 흙이 하얗게 끼어 있었지요. 조주사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보름! 허! 이 사람이 또 시작이야? 작년에도 보름! 재작년에도 보름! 보름이 몇 번이야? 내가 부처야? 관세음보살이야? 곰방대를 탁탁 털더니 서기의 가마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닷새 뒤에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30냥 못 마련하면 이 가마터하고 땅 문서 싹 다 가져간다! 알아들었어? 조주사가 데리고 온 하인이 가마터 기둥을 주먹으로 둥둥 두들기며 으스댔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지요. 서기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조주사가 희죽 웃으며 부채를 탁 펼치더니 휘적휘적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하인놈이 뒤따라가며 킬킬 웃는 소리가 한참이나 골짜기에 맴돌았지요. 사람이 다 빠져나가고 나서야 서기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30냥이라 30냥. 서기에게 30냥은 하늘의 별을 따오라는 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항아리 한 점 구워봐야 고작 서너 푼, 잘 팔려야 한 냥이 될까 말까 한 형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빚이라는 게 서기가 술을 퍼마시거나 노름판에 빠져서 진 빚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이었지요. 서기의 아버지가 갑자기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기침이 멎질 않더니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써야 했습니다. 산삼은커녕 감초 한 뿌리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아버지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지요. 서기는 조주사를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버지 약값만 빌려 주십시오. 항아리 구워서 반드시 갚겠습니다. 조주사는 흔쾌히 빌려주었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돈에 붙는 이자가 해마다 곱절씩 불어나는 줄을. 약을 쓰고 또 쓰고 서기는 밤낮 없이 항아리를 구웠지만
이자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이듬해 봄에 눈을 감으셨지요. 아버지는 가시고 빚만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30냥이라는 무게가 서기의 등에 산처럼 올라앉은 겁니다.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 하늘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야속했습니다. 하늘은 저리 높고 푸른데 내 팔자는 어쩌면 이리 바닥인가 싶었지요. 가을 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쌓인 낙엽을 바스락바스락 굴렸습니다. 그 소리가 꼭 빈 주머니를 뒤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서기의 항아리가 안 팔리는 데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습니다. 솜씨가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솜씨는 오히려 너무 좋은 게 탈이었지요. 서기는 흙을 고를 때 섞어서는 안 되는 흙을 절대 섞지 않았습니다. 물을 맞출 때 대충 넘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가마에 불을 떼면 밤새 눈을 부릅뜨고 불길의 빛깔을 살폈습니다. 이 고을 다른 옹기장이들이 하루에 10점 20점씩 후다닥 구워낼 때 서기는 사흘을 꼬박 공들여야 한 점을 겨우 완성했습니다. 이웃 옹기장이가 혀를 끌끌 찬 적이 있었지요. 야, 서가!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돈을 벌어? 대충 빚어 대충. 어차피 된장 담글 항아리인데 누가 좋은 흙인지 나쁜 흙인지 알리나 해? 서기는 그때마다 머리를 긁적이며 헤헤 웃기만 했습니다. 말 주변이라곤 흙덩이만큼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대꾸 한마디 못하고 돌아서면서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흙이 알아. 내가 정성을 들였는지 안 들였는지 흙은 다 알아. 그러니 돈이 모일 리가 있었겠습니까?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이라곤 이 가마터 하나뿐이었고 장가도 못 가고 혼자 끼니를 때우며 살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고 가마터에 어스름이 내려앉았습니다. 서기는 남은 흙더미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흙더미가 크지 않았습니다. 오래 산에서 캐다 남은 마지막 흙이었지요. 이것으로 항아리를 대여섯 점 빚을 수 있을까 말까. 그마저도 제대로 구워져야 팔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뻗어 흙을 한 움큼 쥐었습니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흙이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코끝에 젖은 흙냄새가 스며들었지요. 이 감초, 이 냄새만은 세상 어떤 것보다 좋았습니다. 서기는 흙을 만질 때만은 세상 근심이 다 잊어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 어차피 나한테 남은 게 이익밖에 없으니까 혼신을 다해보자.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일어서려는데 가마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르르르, 크르르르. 코 고는 소리였습니다. 분명히 코 고는 소리였어요. 서기가 눈을 끔벅였습니다. 이 깊은 산골짜기에 사람이 올 리가 없었거든요. 혹시 산짐승인가 싶어 도끼를 하나 집어들고 조심조심 가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호롱불을 들이밀었지요. 세상에나. 가마 입구 안쪽에 웅크리고 누워 자는 게 산짐승이 아니라 꼬마였습니다. 동그란 만두 같은 얼굴에 볼이 빵빵한 녀석이었는데 온몸이 떼투성이에 여기저기 기운 누더기 저고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맨발이었지요. 발바닥이 갈라져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 세상 편한 얼굴로 입을 반쯤 벌리고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고 있는 겁니다. 침까지 질질 흘리면서 말이지요. 서기가 어이가 없어 한참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누구 집 아이여? 소리를 질러도 꿈쩍을 않았습니다. 어깨를 흔들어도 코만 벌름거렸지요. 서기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쫓아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가마 안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꼬마의 볼에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울다가 지쳐 잠이 든 게 분명했지요. 갈라진 맨발, 뼈가 드러날 것 같은 손목, 흙먼지 범벅이 된 머리카락. 서기는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가 자기가 덮던 이불을 가져왔습니다. 가마 입구에 웅크린 꼬마 위에 이불을 사뿐히 덮어 주었지요. 바람이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귀뚜라미가 풀숲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기는 가마 옆에 등을 기대고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내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한데 대체 이 녀석은 어디서 굴러 들어온 거야? 한숨이 나왔지만 이불을 다시 거둘 수는 없었습니다. 석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흙을 속이지 못하는 손이 사람도 내치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가을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기가 눈을 떴을 때 가마 앞에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덮어주었던 이불이 가마 입구에 반듯하게 개켜져 있었고 그 위에 도토리가 대여섯 알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기가 눈을 끔벅이며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이건 또 뭐야? 마당 쪽에서 부스럭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어젯밤 그 꼬마가 마당을 빗자루로 쓸고 있었습니다. 빗자루가 꼬마 키보다 컸습니다. 동그란 만두 같은 얼굴에 왕방울만 한 눈을 깜빡이며 온 힘을 다해 빗자루를 끌고 다니는데 낙엽이 쓸리기는커녕 오히려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녀석 표정만큼은 세상 진지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서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꼬마가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지요. 빗자루를 꼭 껴안더니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서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 아저씨. 저 어젯밤에 여기서 잤는데 그냥 간 게 아니라 청소하고 가려고.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지요. 쫓겨날까봐 겁이 난 게 분명했습니다. 서기가 팔짱을 끼고 꼬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복이요. 복이? 누구네 집 아이야? 꼬마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더니 코를 훌쩍 들이마시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없어요. 그 한마디에 서기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지요. 없다는 게 집이 없다는 건지, 부모가 없다는 건지, 아마 전부 다 없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서기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솥뚜껑을 열었지요. 보리죽이 바닥에 눌어붙을 만큼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침에 먹으려고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사발에 죽을 퍼 담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먹어. 보기가 눈을 왕방울만 하게 떴습니다. 사발을 받아 들고 서기를 올려다보았지요. 서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빨리 안 먹어? 식는다. 보기가 사발을 두 손으로 꼭 쥐고 후후 불며 죽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술, 두 술, 세 술. 점점 빨라지더니 나중에는 사발째 들이켜다시피 했지요. 꿀꺽꿀꺽 목젖이 오르내릴 때마다 서기의 속이 쓰렸습니다. 얼마나 굶었으면 저러나 싶었지요. 사발을 싹싹 비운 보기가 입가에 묻은 죽을 손등으로 쓱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나 이제 갈게요. 일어서려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맨발이 부르튼 데다 기운이 없었던 겁니다. 발바닥에서 피딱지가 터져 마당 흙 위에 붉은 자국이 찍혔습니다. 서기가 그걸 보았습니다.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눈이 거기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지요. 어디로 갈 건데? 몰라요. 그냥 가요. 그냥 간다. 7, 8살 먹은 꼬마가 갈 곳도 없이 그냥 간다고 했습니다. 서기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헌집신 한 켤레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기가 신다 남은 것이야 꼬마한테는 한참 컸지요. 보기의 발 앞에 툭 놓았습니다. 신어. 보기가 올려다 보았습니다. 서기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밥 먹었으면 일이나 도와. 할 일이 태산인데 놀고 먹을 생각은 마. 그 말을 알아듣자마자 보기의 왕방울 눈에 물기가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서기는 그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벌써 가마 쪽으로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보기가 가마터에 눌러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보기라는 녀석이 보통 말썽꾸러기가 아니었습니다. 서기가 물레를 돌려 항아리를 빚고 있으면 옆에 쪼그리고 앉아 구경을 하다가 흙 반죽을 만져보겠다고 손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물레 위에서 동그랗게 올라가던 항아리가 찌그러졌지요. 서기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물을 길어오라고 시키면 물동이를 이고 오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물이 콸콸 쏟아져 마당이 진흙탕이 되었지요. 서기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장작을 쌓아두라고 시키면 가지런히 쌓는 게 아니라 탑을 쌓겠다며 높이 높이 올리다가 와르르 무너뜨렸습니다. 장작이 사방으로 굴러가며 말리던 항아리 2점을 깨뜨렸지요. 서기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하루에도 서너 번씩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릇을 깨고 물을 엎고 흙을 뒤집어 쓰고 보기가 돕겠다고 나서는 날은 오히려 일이 곱절로 늘어났습니다. 이웃 옹기장이가 지나가다 이 꼴을 보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서기야, 그 녀석 빨리 내보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살림을 말아먹고 있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맞는 말이었지요. 그런데 서기는 보기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내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면 보기가 잠결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나 착하게 할게. 나 안 먹어도 돼. 쫓아내지만 마. 잠꼬대였지요. 서기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등을 돌리고 누워서 눈만 질끈 감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보기가 제 입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녁밥을 먹다가 불쑥 말했지요. 아저씨, 나 원래 엄마 아빠 있었어. 서기가 숟가락을 멈추었습니다. 보기는 사발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둘 다 아팠어. 막 기침하고 막 열나고. 나는 괜찮았는데 엄마 아빠만 아팠어. 전염병이었습니다. 마을에 돌림병이 돌았던 것이었지요. 보기의 부모는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보기를 외삼촌이 데려갔는데 석 달이 지나자 외삼촌 댁에서 밥값을 하라며 보기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마당을 쓸고 소죽을 끓이고 빨래를 하고 7살 아이가 할 일이 아니었지요. 그래도 보기는 쫓겨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댁 아들이 넘어져 무릎이 깨졌는데 외숙모가 그걸 보기 탓으로 돌렸습니다. 재수 없는 것, 부모 잡아먹은 놈이 우리 아들까지 해칠 셈이야? 꺼져. 그날 밤 보기는 쫓겨났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몸에 걸친 누더기 하나뿐이었지요. 그 뒤로 이 마을 저 마을 떠돌며 처마 밑에서 자고 얻어먹을 수 있으면 얻어먹고 없으면 산에서 도토리를 주워 씹었습니다.
그러다 이 골짜기까지 흘러들어온 것이었지요. 보기가 사발 위로 뚝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서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사발에 남은 보리밥을 보기 사발 위에 퍽 얹어 주었을 뿐이었지요. 다 먹어. 보기가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 프리볼에 붙은 줄도 모르고 우적우적 씹었습니다. 서기는 빈 사발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 물만 한 사발 벌컥 들이켰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그보다 속이 더 쓰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돈놀이꾼 조주사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지요. 닷새 중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조주사의 하인이 가마터에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장정 2명을 더 데리고 왔지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말리던 항아리 하나를 발로 툭 걷어찼습니다. 항아리가 대굴대굴 굴러가더니 돌부리에 부딪혀 쨍하고 깨졌습니다. 서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흘 밤을 공들여 빚은 항아리였지요. 조주사 어른이 전하라더라. 닷새 남았으니까 미리미리 짐 싸놓으라고. 하인이 킬킬 웃으며 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다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보기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빚도 못 갚는 놈이 식충이까지 걷어. 하하, 서기, 이 사람 참 대단하다, 대단해. 보기가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서기가 보기 앞을 막아섰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순한 눈에 처음으로 단단한 기운이 서렸지요. 하인이 코웃음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하인이 떠나고 난 뒤 보기가 서기의 바지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아저씨, 나 때문에 아저씨가 더 힘들어지는 거지. 서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원래 힘들었어. 그날 밤 서기는 남은 흙더미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닷새 중 사흘이 지나갔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틀. 남은 흙으로 빚을 수 있는 항아리는 기껏 서너 점. 30냥에는 턱없이 모자랐지만 그래도 손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물레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호롱불 하나 켜놓고 밤새 흙을 치대고 빚고 깎았습니다. 손끝에서 흙이 동그랗게 올라갔습니다. 서기의 손은 크고 도톰했지만 물레 위에서만큼은 바람결처럼 부드러웠지요. 보기가 옆에 쪼그리고 앉아 턱을 괴고 물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왕방울 눈이 물레를 따라 빙글빙글 돌아갔지요. 아저씨, 항아리가 어떻게 둥그러져? 흙이 알아서 둥그러지는 거야. 거짓말. 아저씨 손이 둥글게 만드는 거잖아. 서기가 헤헤 웃었습니다. 보기도 따라 히히 웃었지요. 가마터에 호롱불이 흔들거리고 물레 돌아가는 소리가 웅웅 울렸습니다. 밖에서는 가을 풀벌레가 울고 개울물이 졸졸 흘렀습니다. 참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서기는 물레를 돌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가마터를 뺏기면 나는 어디로 가나? 그런데 이 녀석은 또 어디로 가나? 흙이 손끝에서 둥글게 올라가는 걸 보며 서기의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잡혔습니다. 과연 서기의 마지막 항아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보기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나흘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기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물레 앞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것이었지요.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물레 위에는 항아리 4점이 가지런히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직 말리지 않은 날 것이었지만 하나하나 둥글고 반듯한 것이 서기의 솜씨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보기가 눈을 비비며 기어 나왔습니다. 서기의 앞에 놓인 항아리, 내 점을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저씨, 이거 밤새 만든 거야? 서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기가 항아리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더니 입을 해 벌렸지요. 우와, 진짜 예쁘다. 서기가 피식 웃었습니다. 세상에서 이 항아리를 예쁘다고 말해준 사람은 이 꼬마가 처음이었지요. 장에 내다 놓으면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정성이 들어가니 값이 비싸고 값이 비싸니 아무도 사지 않았던 겁니다. 예쁘면 뭐하냐? 안 팔리는 걸. 왜 안 팔려? 이렇게 예쁜데? 세상이 원래 그래. 좋은 건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 서기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보기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지요. 대신 벌떡 일어나더니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저씨, 나 오늘은 진짜 도움될 거야. 장작도 나르고 불 떼는 것도 도울게. 진짜야. 서기가 보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동그란 만두 같은 얼굴에 보조개가 쏙 들어가며 웃고 있었지요. 눈동자가 까맣게 반짝거렸습니다. 서기는 그 얼굴을 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보면 또 마음이 약해지니까요. 그래, 그럼 소나무 장작 좀 날라. 보기가 씩씩하게 대답하고는 장작더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서기는 항아리를 말리기 시작했지요. 가을볕이 따스하게 내려쬐고 바람이 적당히 불어 항아리 말리기에는 더없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 오늘은 정말 달랐습니다. 장작을 한 아름 안고 오다가 넘어질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발이 걸려 비틀거렸지만 이번에는 넘어지지 않았지요. 장작을 가마 옆에 차곡차곡 쌓는 모습이 서툴긴 했어도 정성만큼은 가득했습니다. 땀이 코끝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헉헉거리면서도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했지요. 서기가 흘낏 지켜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항아리 네 점이 적당히 말랐습니다. 이제 가마에 넣고 불을 떼야 할 차례였지요. 서기가 항아리를 하나씩 조심조심 가마 안에 넣었습니다. 가마 안쪽 선반 위에 네 점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가마 문을 닫았지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다. 서기가 혼잣말을 하며 가마 아궁이에 장작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피우는 것은 항아리를 빚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불이 너무 세면 항아리가 터지고 너무 약하면 설이 걷지요. 불의 세기를 한결같이 유지하며 하루 이틀을 버텨야 했습니다. 첫 번째 불길이 활활 올라갔습니다. 가마 안이 벌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지요. 서기가 가마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길의 색깔을 뚫어지게 살폈습니다. 이마에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얼굴이 불빛에 벌겋게 물들었지요. 보기가 옆에서 장작을 건네주었습니다. 서기가 받아서 아궁이에 밀어 넣었지요. 보기가 또 한 개를 건넸습니다. 서기가 또 넣었습니다. 둘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손발이 제법 맞아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서기는 가마 앞을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보기가 보리죽을 쑤어 가져왔습니다. 죽이 질었지요. 물을 너무 많이 넣은 게 분명했습니다. 서기가 한술 떠먹어 보았습니다. 맹탕에 가까웠지만 따뜻하긴 했습니다. 맛있다. 서기가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요. 보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보조개가 쏙 들어갔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가마 앞에 호롱불 하나, 가마 안에 장작불 하나. 두 개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보기가 서기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지요. 아저씨. 응. 나 여기 계속 있어도 돼. 서기가 가마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장작이나 넣어. 대답을 안 한 거였지요. 그런데 보기는 그 말을 듣고 히히 웃었습니다. 왜 웃는지는 보기만 알았을 겁니다. 아마도 쫓아내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아들은 것이었겠지요. 둘이 불을 지켰습니다. 돌아가며 장작을 넣고 불길을 살피고 재를 긁어냈습니다. 보기는 서기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틀리기도 했지만 틀릴 때마다 다시 했습니다. 서기는 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보여주었을 뿐이었지요. 나흘째 밤이 지나고 마지막 5째 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조주사가 온다는 뜻이었지요. 가마 안에 불은 꺼뜨리면 안 되었고 서기는 가마 앞에서 꼬박 이틀째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시커멓게 내려앉았고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보기도 같이 깨어 있었습니다. 졸음이 쏟아지는지 고개가 꾸벅꾸벅 떨어졌다가 벌떡 일어나기를 반복했지요. 그래도 석이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보기야, 너는 가서 자. 싫어. 나도 같이 할 거야. 서기가 한숨을 쉬었지만 내심 고마웠습니다. 이 깊은 산골짜기에 혼자 불을 지키는 밤은 길고 외로운 것이었으니까요. 새벽녘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하늘이 검푸른 빛에서 회색으로 바뀌려는 그 시각이었지요. 가마 안의 불길이 가장 뜨거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기가 가마 안 온도를 살피려고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가마 뒤쪽 굴뚝의 연기 색깔을 확인하러 간 것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보기가 장작을 더 넣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이 약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서기가 하는 걸 봐왔으니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가마 옆에 쌓아둔 소나무 장작더미에서 장작을 가져오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장작 옆에 나란히 놓여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소나무를 태우고 남은 재를 가마니에 담아둔 것이었지요. 서기가 나중에 밭에 뿌리려고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보기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장작인가 싶었던 겁니다. 가마니를 번쩍 들었습니다. 꼬마 몸에 비해 가마니가 너무 무거웠지요. 비틀비틀 걸음을 옮기는데 가마 아궁이 앞턱에 집신 코가 걸렸습니다. 아차 싶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보기의 몸이 앞으로 쏠리며 가마니가 기울었습니다. 가마니 주둥이가 벌어지더니 소나무 재가 와르르 쏟아져 가마 입구 안쪽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하얀 재가 뜨거운 열기에 휩쓸려 가마 안 깊숙이 퍼져나갔지요. 항아리 위로, 불길 속으로, 사방으로. 아! 보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가마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하얀 재가 뜨거운 열기 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항아리 4점 위로 재가 소복이 내려앉는 게 보였습니다. 서기가 뛰어왔습니다. 가마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입이 벌어진 채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흙, 마지막 항아리, 이틀 밤을 꼬박 지새운 불. 전부 끝이었습니다. 보기가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동그란 만두 같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왕방울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아저씨, 미안해. 미안해. 나 때문에 다 망했어. 울음이 터져 나오는 바람에 말이 끊겼습니다. 코를 훌쩍이고 딸꾹질을 하고 또 울었습니다.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지요. 쫓겨났던 외삼촌 댁이 떠올랐을 겁니다. 부모 잡아먹은 놈이라고 내쫓던 그 목소리가 떠올랐을 겁니다. 또 쫓겨나겠구나. 이번에도 쫓겨나겠구나 싶었을 겁니다. 서기는 한동안 가마 안을 멍하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재가 뜨거운 열기 속에서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보기가 보였습니다. 등이 들썩들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었지요. 그 작은 등을 보는 순간 서기의 눈에도 물기가 어렸습니다. 서기는 가마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울고 있는 보기를 두 팔로 안아 올렸습니다. 흙 묻은 도톰한 손으로 보기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렸지요. 울지 마. 보기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항아리는 다시 빚으면 돼. 사람은 다시 못 빚어. 보기가 서기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서기의 흙투성이 저고리가 눈물로 젖어갔지요. 서기는 아무 말 없이 보기의 등만 토닥토닥 두드렸습니다. 가마 안에서 불길이 활활 타올랐고 그 속에서 소나무, 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녹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에 여명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5째 날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가마 안에 불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서기는 더 이상 장작을 넣지 않았습니다. 넣어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지요. 제가 뒤집어 쓴 항아리가 멀쩡할 리 없었으니까요. 가마 앞에 멍하니 앉아서 불씨가 꺼져가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20해 넘게 지켜온 가마터였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고 아버지의 아버지가 물려준 자리였지요. 그 가마의 마지막 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보기는 서기 뒤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울다 지친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코가 빨갛게 익어 있었지요. 입을 꾹 다문 채 서기의 등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저 넓은 등이 저렇게 축 처져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해가 떴습니다. 가마 안의 열기가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가마 벽에서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서기는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마 문을 열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을 봐야 부서진 항아리 파편만 나올 것이었으니까요. 보기가 조심조심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가마 안에 안 열어봐. 서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열어봐야 뭐 하겠냐. 보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그만 손으로 서기의 소매를 잡아당겼지요. 그래도 열어보자. 응. 안 보고는 모르잖아. 서기가 보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왕방울 눈이 퉁퉁 부어서 반쪽이 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 뭔가 간절한 빛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기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지요. 그래, 열어나 보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삐걱거렸지요. 이틀 밤을 꼬박 세운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가마 문 앞에 섰습니다. 흙으로 봉한 가마문을 뜯어내기 시작했지요. 마른 흙이 부슬부슬 떨어졌습니다. 보기가 옆에 바짝 붙어 서서 가마 안을 들여다보려고 까치발을 들었습니다. 가마 문이 열렸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훅 밀려 나왔지요. 서기가 눈을 찡그렸습니다. 열기가 가시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이 반쯤 벌어졌지요. 숨이 멎은 것처럼 가슴이 멈추었습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가마 안에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항아리 네 점이 깨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 있었지요. 소나무 재가 뜨거운 열기에 녹아내리면서 항아리 표면 위로 흘러내렸는데 그것이 굳으며 유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빛깔이라는 것이 세상에나 하늘이 맑게 갠 날 연못 위에 비치는 빛 같기도 하고 이른 아침 산 위에 걸리는 안개 빛 같기도 하고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빛이었습니다. 푸르디 푸른데 맑고 맑은데 깊고 깊은데 따뜻했습니다. 비색이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빛깔이었지요. 서기의 두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가마 앞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눈에 물기가 차오르는데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20해 넘게 흙을 만지며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빛깔이 제 손으로 빚은 항아리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보기가 까치발을 들고 가마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저씨, 이거 왜 이래? 항아리가 빛나. 서기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한참 만에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한 점을 꺼냈습니다. 아직 미지근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항아리 표면에 닿자 그 비색이 더욱 깊어지며 빛을 머금었지요. 손끝으로 표면을 쓸어보았습니다. 매끄럽고 단단하고 흠 하나 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소나무 재가 뜨거운 가마 속에서 녹아 유약이 된 것이었지요. 서기가 평생 흙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빚은 항아리였기에 그 위에 제가 고르게 녹아 흘러내린 것이었습니다. 흙이 좋으니 제가 붙었고 불이 고르니 빛깔이 맑았던 겁니다. 서기가 항아리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보기가 서기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서기의 무릎을 톡톡 건드렸지요. 아저씨, 우는 거야? 아니야. 눈에 재가 들어갔어. 거짓말인 걸 보기도 알았습니다. 히히 웃었지요. 서기도 눈물을 흘리면서 헤헤 웃었습니다. 둘이 가마 앞에 나란히 앉아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는 항아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길 아래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그닥 다그닥 다그닥. 서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주사가 하루 일찍 온 줄 알았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항아리를 얼른 뒤로 감추려는데 산길을 올라오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조주사가 아니었습니다. 말 위에 허리를 꼿꼿이 세운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고 키가 큰 체격의 둥근 어깨, 옥색 도포에 흉배를 달고 정자관을 쓰고 있었지요. 허리에는 둥근 옥패가 달려 있었고 당예를 신은 발이 등자에 반듯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에 흰 머리가 반 이상 섞인 단정한 모습이었는데 가늘지만 맑은 눈빛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인 두 명이 말 양쪽에서 따르고 있었지요. 관복이었습니다. 서기가 눈을 끔벅였습니다. 이 깊은 산골짜기에 관원이 올 일이 없었거든요. 노인이 말해서 내렸습니다. 가마터를 천천히 둘러보았지요. 시선이 마당에 놓인 항아리 위에 멈추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비색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는 그 항아리 위에 노인의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가늘던 눈이 스르르 커졌지요. 한 발짝, 두 발짝. 천천히 항아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허리를 굽혀 항아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어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을 내가 빚었느냐?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서기가 얼떨떨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예. 그런데 어르신, 누구시온지. 노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항아리를 들여다보았지요. 손끝으로 표면을 쓸었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반달 모양으로 가늘던 눈이 휘어지며 주름 가득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빛깔은 처음이다. 내 40년 도자를 보아왔으나 이런 비색은 처음 본다. 서기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지요. 노인이 품에서 나무 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나는 왕실 도자 감별관이다. 팔도의 가마를 돌아보며 왕실에 올릴 도자기를 고르는 것이 내 소임이지. 어젯밤 이 고을에 묵었는데 오늘 아침 산 위에서 연기가 나기에 가마터가 있나 싶어 올라온 것이다. 서기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왕실 감별관이라니. 이 깊은 산골짜기에 왕실 사람이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감별관이 항아리 네 점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들어보고 두드려보고 빛에 비춰보았지요. 볼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흙이 곱고 형이 바르고 빛이 맑다. 어디 하나 속인 데가 없구나. 그 말에 서기의 눈에 다시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흙이 알아. 내가 정성을 들였는지 안 들였는지 흙은 다 알아. 20해 넘게 속으로만 되뇌던 그 말을 눈앞의 사람이 알아본 것이었지요. 감별관이 서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항아리 네 점 전부 왕실에 진상하겠다. 값은 넉넉히 쳐주마. 서기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 진상이라 하셨습니까? 그렇다. 이만한 비색이면 임금님 수라상에 올려도 부족함이 없다. 서기의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지요. 감별관이 하인을 시켜 보자기에 싼 것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은량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항아리 한 점에 20냥씩, 넉 점이면 80냥이다. 80냥. 서기가 숫자를 곱씹었습니다. 30냥은커녕 80냥이었습니다. 빚을 갚고도 50냥이 남는 돈이었지요.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이었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보기가 서기 뒤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 눈만 깜빡이고 있었지요. 감별관의 시선이 보기에게 닿았습니다. 저 아이는 내 자식이냐? 서기가 보기를 돌아보았습니다. 동그란 만두 같은 얼굴에 왕방울 눈, 코에 재가 묻어 있고 누더기 저고리에 커다란 집신을 질질 끌고 있는 꼬마. 서기의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예, 제 아들입니다. 보기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기를 올려다보았지요. 서기는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귀가 빨갛게 익어 있었지요. 감별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아비의 좋은 아들이로구나. 앞으로도 이런 항아리를 구워 보내거라. 왕실에서 기다리겠다. 감별관 일행이 항아리 네 점을 소중히 싸서 말에 씌웠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말발굽 소리가 점점 멀어졌지요. 다그닥 다그닥 다그닥.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서기는 손에 들린 은양 보자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꿈인가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산길 아래쪽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말발굽이 아니었습니다. 뚜벅뚜벅 거친 발소리에 찰랑찰랑 돈주머니 흔드는 소리가 섞여 있었지요. 조주사였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약속대로 가마터를 접수하러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조주사가 마당에 들어서며 희죽 웃었습니다. 하인 셋을 데리고 왔지요. 한 놈은 밧줄을 들고, 한 놈은 땅 문서를 들고, 한 놈은 멍석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마터를 접수하고 서기의 살림을 싹 걷어갈 준비를 하고 온 것이었지요. 서기 닷새 됐다. 돈 마련했어. 조주사가 곰방대를 탁탁 털며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둥근 콩알 눈이 찌르르 가늘어지며 능글맞게 웃고 있었지요. 서기가 30냥을 마련했을 리 없다고 확신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사실 조주사는 처음부터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지요. 이 가마터 땅을 뺏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산자락 아래 저작거리가 커지면서 이 골짜기 땅값이 슬슬 오르고 있다는 걸 조주사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서기가 조주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와는 다른 눈이었지요. 순하디 순한 눈이 여전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조주사님, 왜? 울면서 빌 거야? 보름만 더 달라고? 허허, 이제 그 수는 안 통해. 아닙니다. 빚 갚으러 왔습니다. 조주사의 곰방대가 멈추었습니다. 눈이 끔벅거렸지요. 서기가 품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펼치자 은양이 햇살에 반짝였지요. 조주사의 콩알 눈이 그 순간만큼은 왕방울만 해졌습니다. 30냥 여기 있습니다. 세어 보십시오. 서기가 30냥을 조주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조주사가 얼떨떨한 얼굴로 은냥을 집어들었지요. 한 냥, 두 냥 세어보더니 진짜 은냥이 맞는지 이빨로 깨물어 보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돈이야? 항아리 판 돈입니다. 항아리? 네, 항아리가 팔렸다고? 조주사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지요. 서기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빚은 다 갚았으니 이제 땅 문서 돌려주십시오. 조주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입술이 실룩거렸지요. 땅을 뺏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온 길이었는데 코앞에서 뒤집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인들도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지요. 이자는? 이자가 남았잖아. 이자까지 합하면 35냥이야. 조주사가 발악을 했습니다. 서기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보자기에서 5냥을 더 꺼내 놓았지요. 35냥 맞습니까? 조주사의 입이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트집 잡을 구석이 없었지요. 하인이 조주사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주사 어른, 돈을 받았으니 땅 문서를 내놓으셔야지요. 조주사가 이를 드득 갈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땅 문서를 꺼내 서기 앞에 내던지듯 놓았지요. 서기가 땅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요. 두고 봐. 두고 보라고. 조주사가 부채를 탁 펼치며 돌아섰습니다. 휘적휘적 산길을 내려가는 뒷모습이 올라올 때와는 사뭇 달랐지요. 배가 불룩한 호리병 같은 몸이 분을 이기지 못해
좌우로 흔들거렸습니다. 하인들이 쫄래쫄래 뒤따라갔지요. 조주사 일행이 산길 아래로 사라지고 나서야 서기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땅 문서를 가슴에 꼭 안았지요. 손이 떨리고 코끝이 시큰거리고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보기가 다가왔습니다. 서기 앞에 쪼그리고 앉더니 동그란 얼굴을 들이밀었지요. 아저씨, 울어? 안 울어. 울잖아. 바람이 매워서 그래. 가을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바람은 솜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보기가 히히 웃었지요. 서기도 눈물을 훔치며 헤헤 웃었습니다. 보기야. 응. 아까 그 어른 앞에서 내가 한 말 들었지. 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기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지요. 내 아들이라고 한 거, 그거 거짓말 아니다. 보기의 왕방울 눈에 물기가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끄덕이다가 참지 못하고 서기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동그란 만두 같은 얼굴을 서기에 흑투성이 가슴팍에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기는 도톰한 손으로 보기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렸지요. 가마터 마당의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쬐고 있었습니다. 개울물이 졸졸 흘렀고 바람이 낙엽을 바스락바스락 굴렸습니다. 가마 안에는 재가 하얗게 식어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비색 항아리를 사는 양이 보자기에 쌓여 놓여 있었지요. 그 뒤로 서기의 항아리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실 진상품이 이 골짜기에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고을에서 고을로 번져나갔지요. 서기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장터 사람들이 항아리를 사겠다며 줄을 섰습니다. 서기는 그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10점 20점씩 후다닥 구워내는 법이 없었지요. 여전히 사흘을 공들여 한 점을 빚었고 흙을 고를 때 섞어서는 안 되는 흙은 절대 섞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나, 가마 옆에 항상 꼬마 하나가 붙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작을 나르다 넘어지고 물을 깃다 엎지르고 흙 반죽에 손을 넣었다가 항아리를 찌그러뜨리는 말썽꾸러기 꼬마. 서기는 한 번도 혼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보여줄 뿐이었지요.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 항아리가 고운 빛을 낸 건 제 때문이 아니라 아이를 안아준 그 손 때문이었다고.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감사히 받겠습니다.